오늘 밤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마지막 무대입니다. 생방송 스튜디오에 모든 조명이 윤서아를 향해 쏟아졌다. 그녀는 눈부신 은색 드레스를 입고 수천 명의 방청객과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카메라의 붉은 램프가 켜지자 그녀는 베테랑 방송인답게 매끄럽고 청아한 목소리로 마지막 멘트를 이어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눈빛은 철저하게 계산된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지성 아름다움,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완벽함에 열광했다. 지금까지 스타라이트 쇼의 윤서아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마지막 인사와 함께 엔딩 음악이 울려 퍼지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다.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서아의 얼굴에서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안개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스태프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무대 뒤편 자신만의 작은 대기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울중앙병원.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아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센터입니다. 보호자분인 윤서진 환자께서. 의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교통사고, 다발성 장기 손상, 긴급 수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방송국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술은 급한 대로 마쳤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큰 수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식 수술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의사는 잠시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액수를 말했다. 서아가 평생 방송을 해서 벌었던 돈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윤서아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은행이란 은행은 모두 찾아다니며 대출을 문의했지만 담보 없는 거액의 신용대출은 불가능했다. 그녀가 속한 방송사의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재벌가의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해외 출장 중이라는 핑계를 댔다. 화려한 인맥의 허상을, 돈 앞의 비정함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동생 서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당장 다음 주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권희준.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려진 TK그룹의 총수. 그녀는 한 행사장에서 사회를 보다가 그를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남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최근 그가 집안의 압박 때문에 정략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자존심을,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 하지만 수술실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아는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강남의 최고급 호텔 앞에 섰다. 오늘 밤 이곳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 권희준의 비공개 파티가 열린다는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을 빗속에서 떨며 그를 기다렸다.
화려했던 국민 MC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핏기 없는 입술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녀는 그저 동생을 살리고 싶은 한 명의 누나일 뿐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마침내 호텔 로비가 소란스러워지며 권희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서한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달렸다. 잠시만요.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거칠게 밀쳐진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무슨 소란이야. 권희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그녀를 지나쳐 가려 했다. 권희준 회장님. 서한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빗소리도 뚫을 만큼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권희준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흠뻑 젖은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경멸과 의아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서한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음 같은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제 모든 것을 드릴게요.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다. 권희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권희준은 아무 말 없이 벼랑 끝에 선 여자 자신에게 영혼을 팔겠다고 제안하는 이 당돌한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권희준의 침묵은 빗소리보다도 더 차갑고 무겁게 윤서아를 짓눌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서한은 필사적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절박함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권희준은 경호원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자신의 차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서한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바깥의 비바람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서에게는 그 고요함이 마치 관속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차문이 닫이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은 권희준의 개인적인 공간답게 극도로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웠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기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합류했다. 이름. 정적을 깬 것은 권희준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질문은 명백히 서아를 향하고 있었다. 윤서아입니다. 직업은 방송인. 나이는 28. 가족은 남동생 하나. 만나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서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 동생 윤서진. 23. 어젯밤 음주운전 차량에 바쳤고 현재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수술비는 약 5억 원이 필요하고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그녀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그의 입에서는 그저 몇 줄의 데이터에 불과했다. 왜나지 그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돈을 빌릴 곳은 많았을 텐데 왜 하필 나를 찾아와서 그런 가짜는 제안을 하는 거지. 다른 곳은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리고 회장님께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권희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내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소문을 들었나 보군. 그래서 내 몸과 인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동생을 구하고 운이 좋으면 TK그룹의 안주인 자리까지 넘보시겠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넘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아내가 필요하실 테고,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을 살릴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회장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인형처럼. 권희주는 다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를 흥미로운 연구 대상처럼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당장 다음 주까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다. 다른 재벌가의 딸들은 하나같이 욕심 많고 통제하기 어려운 유형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윤서아라는 완벽한 카드가 제 발로 굴러 들어왔다. 국민 MC라는 완벽한 이미지, 그리고 동생의 목숨이라는 확실한 약점까지.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었다. 좋아.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 동생 내가 살리지. 그깟 돈 내겐 문제도 아니니까. 대신 넌 내 아내가 된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결혼은 계약관계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져 있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동안 넌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 내 가족 앞에서, 대중 앞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 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일절 허용하지 않아. 내 사생활에 대해 묻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마. 1년 후 우리는 조용히 이혼한다. 위자료로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지. 어때 할 수 있겠나? 서아는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보았다. 네,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TK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권희준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변호사가 내민 수십 장짜리 혼인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밤새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온 그녀는 초췌했지만 어젯밤 병원 측으로부터 익명의 기부자에 의해 윤서진 환자의 수술비 전액이 완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어젯밤 그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었다. 갑 권희준과 을 윤서아의 의무와 권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을은 갑의 공식적인 행사에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스캔들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을은 갑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녀를 하나의 값비싼 소유물로 규정하는 듯한 조항들이었다. 서아는 더 이상 읽지 않고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윤서아라는 한 개인의 인생은 끝나고 권희준의 아내라는 역할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짐을 쌌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권희준이 보낸 차가 그녀를 태운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다. 내부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술관에 가까웠다. 높은 천장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아찔한 도시의 정형, 그리고 벽마다 걸려있는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단 1도 느껴지지 않았다. 사모님, 제가 이대계 집사 김미영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서아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 눈빛에는 어떠한 존경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집사는 그녀에게 집안의 구조와 지켜야 할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를 2층의 한 침실로 안내했다. 권희준의 침실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한 손님용 침실이었다.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호화로웠지만 동시에 차갑고 낯설었다. 권희준은 집에 없었다. 앞으로도 자주 없을 것이라고 집사는 덧붙였다. 서아는 작은 여행 가방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그리고 홀린 듯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동생을 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이 황금 세장 속에서 그녀는 이제부터 1년간 살아가야 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일주일은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들었다. 윤서아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집사 김미영이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식단으로 식사했으며 권희준의 아내로서 갖춰야 할 교양 수업들을 들었다. 권희준은 대부분 집에 없었고 어쩌다 마주칠 때면 그들은 가구처럼 서로를 지나쳤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유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권희준의 비서가 거대한 드레스박스와 보석 상자 그리고 붉은색 초대장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TK재단 자선 갈래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으로 사모님을 외부에 처음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서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아를 마네킹처럼 다루며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 모든 것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진짜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저 권희준의 약혼녀라는 역할을 위한 정교한 분장이었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권희준이 처음으로 그녀의 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탄이 아닌 잘 만들어진 상품을 확인하는 듯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그냥 웃으면서 예쁘게 보이기만 하면 돼.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유일한 지시였다.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1%의 사교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미묘한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권희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과 소음이 그들을 향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여자가 윤서 아나운서 맞지? 세상에 냉혈한 권희준을 길들인 여자가 고작 아나운서라니. 서아는 이런 시선에 익숙했다. 그녀는 등 뒤에 쏟아지는 수많은 화살들을 느끼면서도 등골을 꼿꼿이 세우고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다. 지금 그녀는 무대 위에 선 것이었고 관객들의 기대를 배신해서는 안 됐다. 권희준은 그녀를 데리고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에게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우아하지만 서늘한 기품을 풍기는 한 여인이 있었다. 권희준의 어머니이자 TK그룹의 안주인인 신여사였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윤서아 씨입니다. 신여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시선이었다. 네가 그 아나운서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천한 방송쟁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는지 모르겠구나. 주변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권희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모두가 서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모욕감에 얼굴을 붉히거나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침착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신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제가 하는 일은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 또한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화합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해왔던 일이 아주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중하고 당당했다. 신여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권희주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아주 희미한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다. 어머, 이준 오빠, 여기 있었네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자 오랫동안 권희준의 아내 자리를 노려온 오유라였다. 그녀는 서아를 보자마자 친한 척 팔짱을 끼며 와인잔을 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실수인 척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와인을 서아의 순백에 드레스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떻게 해, 서아씨.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만. 그녀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비싼 옷은 처음 입어봐서 많이 놀랐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완벽한 백조의 하얀 깃털 위로 붉은 와인이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오유라의 명백한 도발이자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모두가 이제 서아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드레스의 얼룩을 잠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이내 이전보다 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오유라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유라씨. 덕분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드레스가 되었네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을 때처럼 차분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붉은 와인 얼룩이 마치 한 송이의 동백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갈라입니다. 유라 씨의 예술적인 손길로 다시 태어난 이 드레스를 지금 즉석 경매에 붙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드레스의 낙찰금 전액은 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분명 좋은 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대처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모욕의 순간을 재치와 기부라는 명분으로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것이다. 오유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었다. 잠시 후 누군가 감탄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은 생각이요. 내가 1천만 원 내리완 내겠소.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경매가가 터져 나왔다. 굴욕의 상징이었던 드레스는 순식간에 자선의 아이콘이 되었다. 권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윤서아를 그저 통제 가능한 인형이 아닌 지성과 강단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식했다. 그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작은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갈라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창밖을 보며 지친 숨을 내쉬었다. 그때 권희준이 입을 열었다. 나쁘지 않았어. 그것은 칭찬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무심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서아에게 그 말은 그날 밤 그녀가 거둔 가장 큰 승리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차가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미 윤서아라는 이름에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자선갈래소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윤서아의 입지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TK그룹 안팎에서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늠하기 어려운 호기심과 은근한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만 예쁜 아나운서가 아니었다. 권희준이라는 폭풍의 중심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강인한 존재였다. 하지만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권희준은 그날 이후 그녀에게 더 무심해졌다. 그는 마치 갈래에서 보여준 그녀의 능력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한 듯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 또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낮에는 교양 수업을 듣고 밤에는 동생 서진의 병실을 찾아 그를 돌봤다. 서진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고 있었다. 그것만이 이 차가운 지옥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아는 병원에서 막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권희준의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쿵 하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순간 망설였다. 계약서의 조항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갑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본능적으로 서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거대한 책상 옆에 권희준이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바닥에는 서류와 유리컵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회장님,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이마에 닿았을 때 불덩이 같은 열기에 깜짝 놀랐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무리한 결과 극심한 과로와 고열로 정신을 잃은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집안의 비상벨을 눌러 집사와 주치의를 불렀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는 소란에 휩싸였다. 주치의는 응급처치를 하며 링거를 연결했고 집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절부절 못했다. 며칠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시면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돌아갔다. 집사는 서아에게 말했다. 사모님, 이제 그만 주무십시오. 회장님은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모두들 돌아가서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집사는 잠시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결국 조용히 물러났다. 서재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권희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아는 묵묵히 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계약상 그는 그녀의 고용주일 뿐이었다. 그의 생사는 그녀의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쓰러진 그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냉혈한 총수가 아니라 그저 아프고 약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열이 조금 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끙끙 앓으며 악몽을 꾸는 듯 뒤척였다. 그리고 잠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가지마, 유나야, 제발. 서아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유나.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오유라도 그녀의 이름도 아니었다. 애절함과 고통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는 서아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는 이름의 여자는 누구일까? 그가 다시 심하게 뒤척이다가 땀으로 축축한 셔츠가 몸에 감겨 불편한 듯 인상을 썼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는 순수한 의도였다. 셔츠가 벗겨지고 그의 상반신이 드러났을 때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탄탄한 등 위로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 자국들이 길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가 아문 흔적처럼 보였다. 마치 과거에 끔찍한 사고나 폭행을 당한 것처럼.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 그 흉터들은 그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새 셔츠를 가져와 그에게 입혔다. 그리고 주방으로 내려가 밤새 흰죽을 끓였다.
동생이 아플 때마다 그녀가 항상 해주던 것이었다. 동이틀 무렵 권희주는 의식을 차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서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불편한 자세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침대 옆 탁자는 김이 나는 흰죽 한 그릇과 약이 놓여 있었다. 권희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소리에 서아가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누가 멋대로 내 몸에 손대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내게서 뭘 더 얻어내려고 이런 연극을 하는 거냐? 서아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연극이 아닙니다. 죽이라도 드세요. 빈속에 약을 먹으면 속이 상할 테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가려 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잠깐, 그녀의 등 뒤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걸음을 멈췄다. 권희주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흰죽 그릇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다.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맡아본 적 있는 것 같은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냄새였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날카로운 가시가 조금은 무뎌져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서아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서재 안에는 다시 권희준 혼자 남았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죽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속을 채웠다.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음식의 맛이었다. 그의 얼음 같던 세상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희준이 쓰러졌던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았다. 권희준은 여전히 무심하고 냉정했지만 더 이상 서아를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가끔 식사 시간에 그녀와 마주 앉았고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동생에 대해 툭툭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의 서툰 관심 표현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것 같았다. 서아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기대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동생 윤서진에게 향해 있었다. 서진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장비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마침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날 서아는 병실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누나, 서진이 마른 입술을 열어 힘겹게 그녀를 불렀다. 서진아, 괜찮아. 이제 괜찮은 거야. 서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의사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수 있다고 했다. 며칠 후 서진의 상태가 안정되자 경찰이 조사를 위해 병실을 찾았다. 그들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서진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있을 때 서진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누나, 나 사고 나던 날 아침에 이상한 문자를 받았었어. 문자 무슨 문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오메가 프로젝트 파일을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장난 문자인 줄 알고 지워버렸는데 서아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오메가 프로젝트. 그것은 그녀가 과거 MC로 활동할 때
기업 비리를 탐사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잠시 조사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TK그룹의 경쟁사인 유성바이오가 비밀리에 추진하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당시 그녀는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방송을 내보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왜 서진의 휴대폰에 그날 밤 서한은 펜트하우스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겨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방송국 시절 사용하던 보안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취재 자료들을 모두 뒤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검색 끝에 그녀는 마침내 오메가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파일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연구 책임자 최민혁 이사, 최민혁. 현재는 유성바이오의 사장이자 업계에서 권희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남자. 그는 권희준에게 적대적인 M&A를 수차례 시도하며 TK그룹을 위협하고 있었다. 서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서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서진이 오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최민혁이 그것을 막기 위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과거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이자 지금은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옛 동료에게 밤늦게 연락을 취했다. 선배 부탁이 있어요. 교통사고 기록 하나만 몰래 알아봐줘요. 며칠 후 동료에게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 안에는 서진의 사고 현장 CCTV 영상과 사고 차량의 소유주 정보가 담겨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서한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에서 서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검은색 세단은 의도적으로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 차는 서진이 넘어지자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량 소유주 정보였다. 사고 차량은 대포차였지만 그 차가 마지막으로 등록되었던 주소지는 유성바이오의 자회사 소유의 한 물류 창고였다. 모든 증거가 최민혁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오해했고 입을 막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서진을 공격한 진짜 이유는 TK그룹의 총수가 될 권희준의 약혼녀, 바로 그녀를 흔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서한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와 권희준 사이의 계약 결혼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동생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재벌들의 거대하고 추악한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진 것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증거는 불충분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권희준. 그는 냉혈한이고 그녀를 그저 거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남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최민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남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자신의 위험한 추측에 그를 끌어들여도 되는 걸까? 서한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터였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최민혁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는 인자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권희준에게 알려야만 했다. 설령 그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는다 해도 그녀는 시도해야만 했다. 이것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닌 그녀와 권희준 두 사람 모두의 전쟁이 될 운명이었다. 그날 밤
권희주는 운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재에서 마지막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TK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벌이는 기나긴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윤서아는 망설임 끝에 서재 문을 두드렸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자신의 문제로 그를 흔들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녀는 용기를 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희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내일 해. 지금은 바쁘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동생의 사고, 그리고 회장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제야 권희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아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결연한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턱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아는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찾아낸 모든 것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서진이가 받았던 의문의 문자 메시지,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그리고 사고 차량이 유성바이오의 위장 창고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마치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처럼 논리 정연하고 침착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권희준의 표정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점점 굳어갔다. 그는 누구보다 최민혁이라는 인간을 잘 알았다.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간인지를. 서아의 가설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다. 최민혁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서아라는 가장 예상치 못한 약점을 만들어 자신을 흔들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사업적인 방해 공작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소유라고 낙인 찍은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한 모욕감과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이 증거들 나에게 넘겨.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내일 너은 서진이 곁에 있어. 병원 보안도 내가 강화시키지. 한편 서울의 한 고급 바룸에서는 최민혁과 오유라가 축배를 들고 있었다. 오유라 양 덕분에 내일 아주 재밌는 쇼를 볼 수 있겠어. 최민혁이 비열하게 웃었다. 쇼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오유라의 눈이 질투심으로 번뜩였다. 갈래서의 굴욕은 그녀를 더욱 악독하게 만들었다. 윤서진이 내일 재활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하더군요. 아주 좋은 기회 아닐까요? 약혼녀의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거대한 TK그룹을 이끌겠어요. 그들의 추악한 공모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무르익고 있었다. 다음 날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권희준의 회장직 신임안을 두고 벌어지는 주주총회. 그의 반대파들은 최민혁의 사주를 받아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권희준은 흔들림 없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주주들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었다. 승기는 서서히 그에게 기울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서진을 태운 구급차가 재활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차에 동승했다. 그런데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검은색 밴 여러 대가 구급차를 둘러싸며 앞뒤를 막아섰다. 무슨 일이야? 건장한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구급차 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들은 서아를 거칠게 밀치고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서진을 끌어냈다. 안 돼. 서진아 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권희준에게 전화해서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해. 1시간 주지. 이 일이 언론에 터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그들은 서진을 벤에 태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서아는 텅 빈 도로 위에 주저앉아 절망에 차 울부짖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권희준에게 미친 듯이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서진이를 데려갔어요. 죽이겠대요. 그리고 납치범들이 보낸 결박된 채 의식을 잃은 서진의 사진을 첨부했다. 주주 총회장. 권희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회의 중에는 절대 꺼내지 않는 전화였지만 서에게서 온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확인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동시에 비서가 황급히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기자들이 몰려와 약혼녀 동생의 납치설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함정이 발동된 것이다. 회의장의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회의장 안에서 회사를 우선하며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권희준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다. 그는 연설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내 가족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적대적으로 쳐다보는 반대파 이사를 향해 말했다. 투표는 잠시 미루시죠. 그리고 그는 뒤돌아 성큼성큼 회의장을 걸어 나갔다. 남겨진 것은 충격과 경악에 빠진 임원들 뿐이었다. 권희준이 본사 1층 로비에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회장님, 납치설이 사실입니까? 개인사 문제로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인파를 헤쳐나갔다. 그때 회사로 달려온 서아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권희준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리고는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지옥의 악마처럼 선언했다. 윤서아는 내 아내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린 자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윤서아는 내 아내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린 자들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냉혈한 바붕이 내리는 사형 선고였다. 그는 서아를 데리고 채 올라탔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최민혁을 향한 잔혹한 방역을 시작했다. 잠자던 사자가 마침내 포효하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선전포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한 잔혹한 응징의 서막이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국가정보기관 출신들로 구성된 TK그룹의 최정예 보안팀, 팀 섀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CCTV와 통신망을 장악했고 권희준의 정보망은 최민혁의 돈줄과 약점을 실시간으로 파고들었다. 최민혁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지옥의 문은 이미 그의 등 뒤에서 열리고 있었다. 방역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팀 섀도우는 납치범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을 역추적해 인천항의 한 폐창고를 아지트로 특정했다. 권희준은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차가 폐창고 앞에 멈춰 섰을 때 이미 그곳은 그의 사람들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작전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최민혁이 고용한 어설픈 폭력배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보안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권희준은 먼지 쌓인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곳 구석에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있는 윤서진이 있었다. 권희준은 직접 다가가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유성바이오의 비자금 장부와 오메가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접수되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체포되었고 그가 저지른 납치 살인 미수,
그리고 수많은 기업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의 몰락은 그가 정상에 오를 때보다도 훨씬 빠르고 완벽했다. 오유라 또한 납치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녀의 집안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외면했다. 탐욕과 질투로 시작된 그들의 동맹은 결국 파멸이라는 종착역에 함께 도달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병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준은 안정을 되찾았고 그의 곁에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서아가 있었다. 권희주는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남매의 애틋한 모습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이전의 차가움과는 다른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아였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덕분에 서진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권희주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늘 존재하던 냉소적인 가면이 사라져 있었다. 주주총회 왜 떠나신 건가요? 서아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의 모든 것이 걸린 자리였잖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내 메시지를 본 순간 회사도 주식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 내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지. 감히 누군가 내 여자를 건드렸다는 생각. 서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내 여자.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권희주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서랍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그가 선언했다. 대신 새로운 계약을 하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기간도 조항도 의무도 없는 계약. 오직 마음으로만 쓰는 계약.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게 투자해주지 않겠어. 수익률은 행복으로 보장하지.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다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의 입술이 그녀의 눈물과 섞여 뜨겁게 녹아내렸다. 몇 달 후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미술관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서아의 취향이 담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다. 서아는 방송국에 복귀했다. 이제는 돈 때문에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권희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녀의 후원자이자 첫 번째 팬이 되어주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냉혈한 총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저녁을 준비하는 한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절망의 밤돈으로 시작된 거래는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되어 그들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